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처분이라는 거 제가 파는 것만 처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계에서는 처분이라는 건 장부에서 지우는 행동을 처분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처분이라는 건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걸 처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앞에 취득을 할 때 그냥 앞에 썼던 예를 쓸 거예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현금 1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12월 31일 날 한 번에 기말에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달아가겠지만 그걸 하루하루 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한 번에 우리가 전부 다 다른 만큼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 원이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엔 얘는 자동차의 차감 계정으로 해서 2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동차는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죠? 80만 원이죠. 그럼 이 80만 원짜리 자동차를 파는데 우리가 90만 원에 팔았다면 10만 원의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에 사서 20만 원 다른 자동차를 90만 원에 판다면 우리는 10만 원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에. 그 이유가 얘는 80만 원짜리니까. 그럼 지금 이 자동차를 우리가 90만 원에 매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반대쪽에 적어서 지워줄 거예요. 그럼 나는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쓴 거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차량 운반구다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첫 번째 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서 지금까지 우리 장부에 있던 이 금액들을 이렇게 지워주는 게 우리 처분의 유형자산 처분의 첫 시작인 거예요. 이거가 지금 이 두 금액을 순액으로 보면 대변의 결론적으로는 80만 원이죠. 대변의 100만 원, 차변 2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는 80만 원짜리가 나간다라고 장부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팔았는데 얘 남아 있으면 자동차도 없는데 자동차 달았다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를 꼭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얼마 받았는지를 쓰는 거예요. 받거나 받을 거다. 내가 돈을 받는데 얘가 90만 원이면 9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 보면 대변이 10만 원 모자라죠.
이 10만 원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80만 원짜리 90만 원 팔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만큼 대변의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이익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사항이 들어가든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끼든 내 장부에는 80만 원짜리 9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이익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다른 결론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섞여 있는 우리 전표 인용할 때 매입 매출 전표라고 적혀 있는 그 글자인 거기에 가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9만 원이 붙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분계는 부가가치세 9만 원을 받든 말든 그건 받아서 세무서에 낼 거니까 나는 99만 원을 받든 얼마 받든 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장부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에서는 자, 순서를 이런 식으로 분계를 순서대로 할게요. 자, 분계는 제가 돈 받고 나가고 한 거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먼저 아무거나 먼저 쓰라 그랬는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되신 분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좀 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도 힘들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취득 원가를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유형자산의 다음 번호를 쓸 거예요. 왜냐면 차감 계정이 그 다음 번호니까.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쓰고, 다음 세 번째에 차변에 우리가 수령액을 쓸 거예요. 근데 수령액을 쓸 건데 만약에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라고 써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차변 대변 이때 4번에서 차이 나는 쪽에다가 써주면 돼요. 차이 나는 쪽에다가. 자, 우리 분개할 때에 무조건 이 순서대로 쓰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변의 차량 운반구, 그 다음 취득 원가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쓰는데 차량 운반구라고 쓰면 다음 번호가 돼요. 다음 번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쓰고, 그 다음 얼마 받는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써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미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쓸 건데 내가 판매하면은 90만 원에 팔았다고 쓰면, 그럼 세금 신고할 때는 90만 원이다라고 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래 분계는 방금처럼 차량 운반구다라고 해서 여기 금액을 취득 원가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안 바꾸고 그대로 쓰는 걸 자연스럽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럼 얘가 1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차변에 쓰면은
방금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 엄청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 다음 보너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방금 이러고 2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미수금이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99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이런 식으로 99만 원을 쓰면 차이가 나오게 되고 그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쓰니까 이야기하면서 쓰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쓰시게 되면은 얘가 여러분한테 다른 금액을 쓰거나 끝내고 싶도록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잘 틀리면 문제 출제 요인이 자주 내죠. 잘 맞추면 한때 유행하다가 다들 잘 맞추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얘는 지금 십몇 년 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틀려주니까. 근데 이건 회계일급, 세무일급, 세무일급에 다 나오는 분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시험 중에 꼭 한 개 이상 있으니까 얘 자연스럽게만 내가 한번 익혀두면 3점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는 다 적혀 있는 거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쓴 순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낀 거에서 실수 안 하니까 제가 미래에 어떤 거다라는 목표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생각이 나셔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방금 보여준 거니까 방금 그 메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현재는 기억하고 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 건데 판 것만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볼게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없어졌죠. 그럼 내장부에 이 건물에 대한 흔적은 전부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겨도 대변에 일단 건물이다. 건물의 취득원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짝지로 다음 번호로 해서 40만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 거면 이제 돈 받는 거 쓰는 건데 판 게 아니고 내가 없애버렸잖아. 그럼 돈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나는 얼마짜리 건물을 없앴죠? 60만원짜리 건물을 없앤 거죠. 장부가 60만원짜리. 그럼 우리가 처분은 장부에서 지워놓은 거라 그랬죠. 취미가 장부에서 지운 거잖아. 그래서 이 장부가액인 이 6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댓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은 제가 판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지우면서 60만원짜리를 없애버려서 60만원을 손해봤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철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했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영업활동에 쓰는 게 아니면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우리 영업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쓴 만큼 가치가 다른 걸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한 거지. 투자 목적으로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나중에 팔면서 손해보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본인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예로 토지 취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우리가 철거를 했어요. 철거. 그러면 자, 이 기존에 있던 이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건물의 가격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고 건물이 100 그냥 50만 원이었어요. 그럼 토지는 당연히 토지다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선 50만 원 나간 거는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는 이 건물을 쓰려고 산 게 아니고 땅 쓰려고 산 거죠. 그러니까 사자마자 철거했잖아요. 그럼 얘는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토지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취득 원가 구성할 때 기억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제 플러스로 이 건물 즉시 철거하는 건물의 철거비가 2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철거비가 20만 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20만 원이 나갔어요. 얘는 계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얘도 우리는 땅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 오늘 뭘 많이 썼네. 기존 건물 철거비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에 이야기했던 예죠.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볼게요. 똑같은 문제라고 봐서 그냥 플러스로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비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건물은 일단 지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철거비는 뭐라고 쓸 거냐라고. 지금 이 앞에 아래에서는 방금 여러분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였으니까 우리는 토지라고 처리했는데 얘는 지금 땅을 쓰기 위해서 철거한 게 아니라 사용 중이던 건물을 지우면서 철거한 거죠. 그럼 사용 중인 건물을 없애서 손해본 돈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20만 원 더 손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거비로 지불하게 된 이 20만 원도 우리는 전부 다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해서 얘가 8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건 유형자산을 장부에 지우면서 얼마나 손해받는지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장부 금액인 거고 장부 금액하고 이 손해본 거고
돈 받으면 돈 받은 만큼 손해가 줄어들거나 더 많이 받으면 이익 보는 거고, 얘는 받은 거 없이 지우기만 하면서 지우는데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80만 원 손해다라고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할 거고, 우리가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거는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할 거니까, 자, 얘 둘이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건물 가지고 볼게요. 취득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짜리 건물을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불타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불타서 건물이 없어져도 우리한테는 건물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똑같아요. 항상 건물 100만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창암 계정 40만원이 사라지고, 그럼 지금 내 입장에서는 화재로 60만원짜리 건물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 60만원을 우리는 이거 일상생활에도 재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재해 손실이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재해 손실만 쓸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재해 손실도 써도 되고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계정 과목을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써도 되면,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써라고 꼭 알려줄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재 손실로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에서 이거 써라 그러면 그때 이거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재 손실이라는 건 뭐 이렇게 건물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상품이나 재고 자산이 사라져도 우리는 재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대변의 재고 자산 사라지고,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뭐 없어진 걸 전부 다 재 손실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인데,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 이제 취득하고 처분하고의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포인트 알겠죠? 취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처분은 장부에서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 자, 교재 없는데 한마디로 유형 자산의 교환. 자, 자산의 교환은 회계에서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보게 돼요.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예를 가지고 보면 A 자산은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A라는 자산과 B 자산은 취득 원가가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60만 원인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A 자산을 우리 당사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럼 이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지게 돼요. 서로 교환하는 이 AB 자산이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끼리의 교환이냐 아니면 서로 전혀 다른 것끼리 교환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돼요. 그럼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서 교환하는 걸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자산끼리 자동차와 기계 뭐 이렇게 바꾸면 그걸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종자산 교환은 특징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회계상의 기준. 자, 그럼 우리 께 자동차고 상대방 거도 자동차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분개를 하면 자, 우리 걸 먼저 지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라 그랬으면 차량 운반구, 그럼 얘 취득 원가 1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 장부에서 우리 거 지우는 우리는 처분이 끝났어요. 이제 상대방의 기계 차량 운반구를 받았으니까 차량 운반구다라고 쓸 건데, 자, 지금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말한 얘가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럼 이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격이래요. 자, 우리 제공한 자산이 이게 우리 거죠. 이거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겠죠.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 감가상각한 거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부가액은 40만 원이죠. 100에서 60 빼면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거니까 당사 거 우리 거에 우리는 장부가액을 쓰라는 건 여기에 4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40만 원.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이 70만 원 되었으면 장부가액이 30만 원이겠죠. 감가상각이 20이었으면 장부가액은 80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차이가 날 일이 있나요? 차이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 거래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론, 얘는 실기. 이 두 줄은 이론에 나오고 아래는 실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 이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주고
A가 우리 거고 B라는 기계장치를 받았다고 볼게요. 그럼 일단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장부에서 지워주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게 되고 그리고 이번엔 기계 장치를 받는다라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도 얘네들은 쓸 일이 없네요. 금액들이 그죠? 이번에 쓰라고 한 건 이거 쓰라는 거잖아요. 공정가액. 제공한 자산은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거에 공정가액을 써라 그랬으면 얘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1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이종자산 교환인데 지금 장부가액을 쓰면 손익이 발생 안 하고 공정가액을 쓰면 손익이 발생하는데 공정가액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차 팔면 받을 수 있는 돈 지금 현재 근데 그 돈하고 장부가액 우리 정해법 정률법이라 정해서 추정법으로 삼각한 거하고 금액이 똑같을 확률은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빼고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얘 둘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얘는 무조건 손익이 발생을 하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둘 다 제공한이라는 건 우리 거에 장부 가격을 쓰느냐 공정가액을 쓰냐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장부 금액을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어요. 자,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얼마에 사온 걸 무상으로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건데 그럼 그때 여러분은 이 생각을 베이스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 회사 말고 딴 회사가 얼마에 사왔다는 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난 내가 돈 얼마 주고 사왔다 이걸 장부에 쓰는 거지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받았다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얼마에 사왔고 얼마큼 달았다는 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걸 뺏겨 쓰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어요. 우리 일기를 쓰는데 다른 사람 일기 뭐 썼는지를 보고 카피를 해서 쓸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상대방 자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다 함정이에요. 무조건 쳐요. 교환 문제가 나오면 그건 다 함정이지 무조건 우리 것만 가지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사실 장부가액을 쓰는데 이종자산 교환을 보면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우리 거 팔고 저거 샀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계를 두 개 합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거를 팔아요. 자 그럼 우리 거를 팔면 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거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공정가액이 지금 여러분 차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가 공정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난 여기에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팔면 우리 거 팔면 5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장부가액 40만 원짜리를 팔고 50만 원 받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판 이유가 이 돈 가지고 차 사려고 산 거예요. 차 사려고 판 거예요. 아, 죄송해요. 기계장치 사려고 차를 판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이 돈을 주고 대변에 현금 50만 원을 주고 차변에 기계장치 50만 원짜리를 산 거예요. 내 거 판 돈으로. 이종자산 교환은 이 두 개의 분계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현금 차변 대변 적혀 있는 얘 둘이를 상계하면 위에 분계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우리 걸 팔고 그 돈으로 산 거다라고 한 번에 분계하는 게 공정가액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거 팔면 공정가액 받을 거거든. 그 돈 같이 하니까 얘를 그냥 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돈 더 줬다면 공정가액보다 돈이 더 비싼 그만큼 준 만큼 비싼 거고 교환하면서 받았다면 공정가액보다 싼 거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좀 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책 바꾸고 나서 또 얘 똑같이 말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살을 더 붙일 거예요. 여기에 돈도 더 주고 받고 그리고 미래이론을 세밀고 가면 또 여기에다가 또 살을 또 더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이 동종자산 교환과 이종자산 교환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환에 대한 규칙은 유형자산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의 교환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다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다음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무형자산을 보면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형체가 있다 없다의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유형자산하고의 의미의 차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교재에서 얘가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다시 적혀 있는데 자, 이 식별이라는 말은 형체의 식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형체의 식별이 아니고 그 자산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수업하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옆에 삼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야. 그럼 어디 브랜드 건지 아시겠죠? 혹은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에 바나나 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브랜드 건지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는 식별이라고 하는 거지. 아, 저 삼선 아무 때나 아무 그 브랜드나 해서 달아 뺏겨서 똑같이 카피하면 저작권 위반될 거야. 상표권 위반될 거야. 이런 거 느끼잖아. 그런 식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걸.
형체식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통제, 방금 이걸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의 인식 요건이, 우리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라고 그랬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다 주기 위한 요소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자산의,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영업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무형자산이 발달될 거라는 건 그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 예를 들면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그 불렀을 때 그 가수나 기획사 사장님만 돈을 벌거나, 혹은 음반회사 사장님만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그 음악,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또 일명 딴따라라 말하는 예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가 IMF라는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한미 FTA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어요. 옛날엔 그 전까지는 뭐 길거리에 복사한 테이프 파는 거 그냥 사서 듣고, 그리고 뭐 소리바다라는 곳에서 음원을 그냥 다운받아서 쓰고, 뭐 그러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미국하고 FTA 협약을 하면서 지금 가수들이 작곡가도 먹고 살고 작사가도 먹고 살고 가수도 먹고 살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럼 그 사람들, 그 한미 FTA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게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영어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원래 영어로 프랜차이즈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그 회계가 들어온 게 77년도예요. 77년도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했겠죠. 외국도 그렇게 발달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권리금이라고 말하는 걸, 권리금이라는 글자로 계정 과목을 쓰면 될 걸 우리나라가 영어권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권리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이라 생각하고 이 계정 과목을 보시면 돼요. 한국이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 바람에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요. 외래어를. 그리고 무형자산은 뒤늦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다,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다, 그냥 외래어 그대로 써버려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이 영업권은 제가 권리금의 성격이라 그랬죠. 그럼 권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권리금이라는 건 돈 주고 사와야 자산으로 인식할 거잖아요. 그럼 자산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주고 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데, 빈 가게에 제가 떡볶이집을 해요. 장사가 잘 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서 나보고 재산이 얼마냐 그러길래, 나 지금 이거 떡볶이 가게 팔면 권리금 한 2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재산 2억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저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권이라는 건 내부 창출한 거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업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은 해야지. 개발비는 자산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건데, 근데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이론 시험에서 참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영업권은 지 혼자서 권리금 얼마라고 말하는 건 바보짓이야. 근데 권리금 주고 사온 거는 인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요하는 거 미래에 볼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그 무형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사실 소분류인데 계정 과목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정 과목으로 같이 쓰는데,
특허권도 특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실용신안권도 실용신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디자인권도 디자인권이라는 개정 과목, 산불권도 각각의 개정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개정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광호권은 좀 두고, 자, 개발비를 보면, 자,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끝에 여, 비, 료, 과로 끝나면 그건 다 비용인데 하나 빼고, 그 뺀 거 나중에 볼 거에 했던 게 지금이에요. 유일하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만 비용이 아니고 끝에 비로 끝나는데 무형 자산이에요. 얘만. 끝에 B자로 끝나는 애들은 제가 무형 자산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개발비라는 얘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단계를 연구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개발 단계라고 하고, 다음 이제 완성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 단계에 돈이 들어가는 건 연구비 혹은 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고,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개발자가 붙어 있지만 비용이에요. 그럼 완성 단계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 시 그때 우리는 개정 과목으로 개발비를 쓰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용 처리하다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만 우리는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 경상연구개발비가 이거 개발 성공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완전히 성공할 때만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 있지, 그 전까지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 개정 과목은 우리가 직접 분계로 쓰는 일보다는 이론 시험에서 자주 만날 거니까, 경상연구개발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완전히 충족하기 전까지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화시켜주는 개정 과목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을 봤고, 내일은 뭐 무형자산 삼각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부채하고 또 뭐 자본하고 이렇게 볼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저와 같이 좀만 더 보면 뭐 하루 이틀만 더 보면 실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뭔가를 알려드리니까 힘들죠. 그죠?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왜냐면 빨리 해서 컴퓨터로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가는 게 느낌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이 하나 가지고 계속 제가 천천히 오랫동안 설명하면 여러분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가는 게, 개정 과목 본적만 있게 써서 문제 풀면서 제가 분계 연습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더 인지를 많이 할 수 있게 분계하면서까지 다시 설명을 하려고 달리는 거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루 이틀만 더 참으시면 즐거운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요. 아시겠죠? 자,